1216년 10월의 차갑고 습한 밤, 뉴워크 성의 한 침실에서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왕이었죠. 하지만 그 죽음은 왕답지 않았습니다. 영웅적인 최후도, 충신들의 애도도 없었습니다. 이질로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배설물과 고열 속의 처참한 죽음이었거든요. 한 연대기 작가는 그의 마지막을 두고 내장이 몸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바로 로빈 후드 전설의 그 악당,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혐오받은 왕, 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폭군의 비참한 죽음이 역설적으로 무너지던 왕국을 구하고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패배자였습니다. 헨리 2세의 네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난 존에게 아버지가 남겨준 건 거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형들은 이미 잉글랜드, 노르망디, 아키텐 같은 굵직한 영지를 나눠 가졌고 막내 존에게 돌아온 건 사실상 빈손이었습니다. 아버지 헨리 2세는 그런 아들에게 씁쓸한 농담처럼 별명을 하나 붙여줬죠. 결지왕 클랜드, 즉 땅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별명은 평생 존을 따라다녔고 어쩌면 그 수치심이 존을 평생 권력에 굶주린 인간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기회는 형 리처드가 제3차 십자군 원정을 떠나면서 찾아왔습니다. 존은 형이 멀리 있는 틈을 타 리처드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형의 적들과 손을 잡으며 왕위를 노리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리처드가 귀국길에 포로로 붙잡혔을 때는 형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친형을 팔아넘긴 겁니다. 중세 기사도의 시대에서조차 귀족들이 경악할 만한 배신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리처드의 반응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석방된 리처드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려 했던 동생을 그냥 용서해버렸습니다. 어린애가 나쁜 친구들한테 휘둘린 것이라며 오히려 감쌌죠. 당대 사람들은 이 관용을 사자심왕의 위대함으로 기록했지만 존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굴욕이었을 겁니다. 용서받은 자의 수치심, 그게 존을 더 집요하고 더 잔인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1199년 리처드가 프랑스 원정 중 사망하면서 존은 마침내 그토록 갈구하던 왕관을 손에 쥐게 됩니다. 평생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남자가 드디어 모든 것을 가진 자리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왕관을 얼마나 원했느냐와 왕관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왕이 된 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제국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거든요. 당시 잉글랜드 왕실은 잉글랜드 본토만 다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르망디, 앙주, 맨, 푸아투까지 프랑스 땅의 상당 부분이 플랜테저넷 왕가의 영토였죠. 한마디로 영국 왕이 프랑스 왕보다 프랑스 땅을 더 많이 가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그걸 존이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 리처드는 용맹함으로 사자심 왕이라 불렸죠. 반면 존에게 붙은 별명은 부드러운 검 소프트 소드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너무 약하고 무능하다는 조롱이었거든요.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존이 전략적 실책을 저지를 때마다 한 발씩 영토를 잠식해 들어왔고 존은 싸우는 대신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결정타는 1204년에 터졌습니다. 노르망디가 함락된 겁니다. 노르망디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1066년 정복왕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점령한 이후 왕실의 뿌리이자 자존심이었던 곳이죠. 그 땅을 잃었다는 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왕조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잉글랜드 귀족들은 분노했고 백성들은 왕을 비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존이 이 굴욕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전쟁 자금 마련에 혈안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왕국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진 왕이 자기 백성을 쥐어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탈의 강도는 당시 어떤 잉글랜드 왕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수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제국을 되찾으려는 집착이 결국 남아있던 왕국마저 산산조각 낼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죠. 존 왕의 수탈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기사들은 직접 전쟁에 나가는 대신 돈으로 의무를 대신하는 방패세라는 세금을 냈습니다. 존 이전의 왕 3명이 재위 기간 동안 이 세금을 징수한 횟수를 다 합쳐도 존이 단 17년 동안 거둔 횟수에 못 미쳤습니다. 무려 11번이었거든요. 거기에 상속세, 소득세, 무역세까지 온갖 명목의 세금이 쏟아졌고 남작들의 재산은 가상의 죄를 뒤집어 씌워 몰수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자녀를 인질로 잡아두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의 폭정 중에서도 역사에 가장 충격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틸다 데 브라우스라는 남작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틸다는 존 왕이 왕위 경쟁자였던 조카 아서를 직접 살해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 신하가 왕을 살인자라고 지목하는 건 사형 선고에 맞먹는 행동이었죠. 존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마틸다와 그녀의 장남을 체포해 윈저성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귀리 한 다발과 생베이컨 한 조각만을 던져줬습니다. 11일 후 간수들이 감방문을 열었을 때 모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된 광경이 잉글랜드 전역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림에 미쳐버린 마틸다가 먼저 죽은 아들의 뺨을 뜯어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남작들 사이에서 존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충성을 바쳐야 할 군주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과 가족을 저 지하 감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존은 공포로 귀족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복수심에 불타는 적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귀족들을 공포로 짓밟는 것도 모자랐던 존은 이번엔 중세 유럽에서 가장 건드려선 안 될 상대에게 정면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발단은 사소해 보이는 인사 문제였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자리가 비자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자신이 직접 후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존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인사권은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존이 선택한 보복 방식은 잉글랜드 전역에 있는 교회의 영지와 수익을 전부 몰수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뺨을 갈긴 겁니다. 인노첸시오 3세는 즉각 응수했습니다. 1208년 잉글랜드 전체에 성무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성무금지령이 뭔지 지금 시대엔 실감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중세 유럽에선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결혼을 하고 죽어서 기독교식으로 묻히는 것까지 삶의 모든 순간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거든요. 그 교회의 문이 전부 닫혀버린 겁니다. 미사도, 고해 성사도, 결혼식도, 장례식도 전부 중단됐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멈춘 잉글랜드는 6년 동안 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실존적인 공포였거든요. 백성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존에게로 향했습니다. 1209년 교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존 왕을 공식적으로 파문시켰습니다. 파문은 단순한 종교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파문된 군주의 신하들은 더 이상 그에게 충성을 바칠 의무가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거든요. 존은 신에게도 귀족에게도 백성에게도 동시에 버림받는 처지가 된 겁니다. 사방이 적이 되어가는 와중에도 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15년의 잉글랜드는 한마디로 폭발 직전의 화약통이었습니다. 존 왕은 17년 동안 공을 들여 왕국 안의 모든 세력이 자신을 증오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거든요. 귀족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자식을 인질로 잡혔고 교회는 6년째 문을 닫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끝없는 세금에 뼛속까지 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계에 달한 남작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전쟁 선포였거든요. 반란군은 수도 런던으로 진격했고 런던 시민들은 성문을 열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왕의 군대도 왕의 도시도 이제 왕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존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었죠. 1215년 6월 15일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 초원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작들이 존 왕 앞에 긴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유의 대헌장, 바로 마그나 카르타였습니다. 이 문서가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선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들이 자기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매우 실용적인 계약서였거든요. 하지만 그 63개 조항 안에는 당시로선 혁명적인 두 가지 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조차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적법한 재판 없이 자유민을 가두거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이 원칙이 문서로 명문화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관에 든 쥐신세였던 존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헌장에 인장을 찍었습니다. 남작들은 드디어 폭군을 길들이는데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존의 머릿속에선 이미 다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작들이 마그나 카르타에 존의 인장이 찍히는 걸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 순간 존은 이미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명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존이 택한 방법은 놀랍도록 뻔뻔했습니다. 바로 교황을 끌어들이는 것이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파문시켰던 바로 그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잉글랜드를 교황의 영지로 바치겠다고, 자신은 교황에 충실한 신하가 되겠다고 굴욕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마그나 카르타를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받아들였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강압으로 만들어진 불법 문서라며 영원히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남작들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약속 파기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외국 권력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배신이었죠. 분노한 남작들은 즉각 내전을 선택했습니다. 제1차 남작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작들이 여기서 충격적인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잉글랜드인 왕 대신 프랑스 왕의 아들 루이 왕자를 새로운 잉글랜드 왕으로 초대한 겁니다. 자국 왕을 몰아내기 위해 외국 군대를 직접 불러들인 거죠. 루이 왕자는 1216년 런던에 상륙했고 시민들은 그를 구원자로 환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군대를 끌어들여 마그나 카르타를 무효화하려 했고 그 결과 잉글랜드 귀족들이 프랑스 왕자를 끌어들여 잉글랜드 왕을 몰아내려 했으니까요. 존의 배신이 만들어낸 혼돈은 이제 왕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한가운데서 존의 몸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왕자가 런던에서 환호를 받는 동안 존은 자신의 왕국에서 도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잉글랜드 전체를 공포로 지배했던 왕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1216년 10월 존은 북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던 중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더 워시라는 하구를 건너기로 한 겁니다. 워시는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모래톱이 변덕스럽기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썰물 때만 잠깐 건널 수 있는 좁은 갯벌길이 드러나는데 그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존은 썰물대를 틈타 군대를 이끌고 먼저 건넜습니다. 본인은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했죠. 문제는 뒤따르던 진마차 행렬이었습니다. 그 마차들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의 전설적인 왕관을 포함한 잉글랜드의 국보급 왕관 보석들, 그리고 존이 17년 동안 백성들을 쥐어짜며 모은 막대한 보물들이었거든요. 보물의 무게로 느려진 마차 행렬은 제때 갯벌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거센 바닷물이 갯벌을 덮치자 말도, 호위병도, 마차도,
그 안의 모든 보물도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존이 평생 탐욕스럽게 긁어모은 권력의 상징들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반대편 언덕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을 존의 심정이 어땠을지 잠깐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제국을 잃고 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프랑스 군대에 쫓기던 남자가 마지막 남은 보물마저 바다에 삼켜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본 겁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존의 무너지는 통치를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남자가 결국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 채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보물을 바다에 삼켜버린 그날 밤, 존은 완전히 무너진 채 스와인즈 헤드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수주간의 도피 생활, 끝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방금 목격한 재앙까지 존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존이 수도원에서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폭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라 복숭아와 사과주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고도 하고 배와 에일 맥주를 한계 없이 들이켰다고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모든 걸 잃은 사람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는 심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먹는 것만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피할 수 없는 결말이 시작됐습니다. 열이 오르고 배를 가눌 수 없는 격렬한 복통이 덮쳐왔습니다. 이질이었습니다. 13세기의 이질은 지금의 암처럼 사실상 사형 선고였거든요. 장 점막을 파괴하는 세균성 감염으로 피와 점액이 섞인 극심한 설사와 고열, 탈수, 선망이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한때 잉글랜드 전체를 공포로 지배하던 군주가 이제 스스로 말에 오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뉴워크 성으로 옮겨진 존은 1216년 10월 16일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도 정신이 드는 순간마다 존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9살 난 아들 헨리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신에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신하고 착취하고 학대했던 수십 년의 기억들이 죽어가는 남자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216년 10월 18일 밤 잉글랜드의 폭군은 배설물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곁에서 울어주는 충신도, 손을 잡아주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남자의 마지막은 철저히 아무것도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존 왕이 숨을 거두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국을 파멸 직전까지 몰아붙인 폭군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그 왕국을 구하는 결정적인 반전이 된 겁니다. 반란군 남작들의 분노는 철저히 존 왕 개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이 사라졌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건 9살짜리 아들 헨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잔혹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저 어린아이였죠. 칼을 겨눠야 할 적이 갑자기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윌리엄 마셜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사로 손꼽히던 그는 존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성의 대상은 왕 개인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국 자체였거든요. 마셜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린 헨리를 글로스터 대성당으로 데려가 서둘러 헨리 3세로 즉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셜이 다음으로 한 일이 진짜 천재적이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를 다시 꺼낸 겁니다. 존이 무효화하려 했던 바로 그 헌장을 이번엔 급진적인 조항들을 덜어내고 남작과 왕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다듬어 재발포했습니다. 반란군 남작들 입장에서 이건 완벽한 제안이었습니다. 미워하던 폭군은 이미 죽었고 자신들이 피 흘려 싸워온 권리는 새 왕의 이름으로 공식 보장받게 됐으니까요. 남작들은 프랑스의 루이 왕자와 맺었던 동맹을 미련 없이 파기했습니다. 구심점을 잃은 프랑스군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잉글랜드 해연드 해협 너머로 쫓겨났습니다. 존이 초래했던 내전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존이 그토록 파괴하려 했던 마그나 카르타가 결국 존이 만들어낸 혼돈을 수습하는 열쇠가 됐으니까요. 폭군이 죽고 나서야 폭군이 짓밟으려 했던 문서가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존 왕이 강압에 못 이겨 인장을 찍었던 그 문서는 처음엔 그냥 휴지 조각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마셜의 손을 거쳐 재발포된 순간부터 마그나 카르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헨리 3세 치하에서 이 헌장은 단순한 휴전 협정을 넘어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영구적인 상징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13세기 내내 새로운 왕들은 귀족들의 지지가 필요할 때마다 마그나 카르타를 다시 꺼내 확인하고 재발포했습니다. 정치적 정당성이 필요한 순간마다 이 문서가 소환됐고, 그렇게 소환될 때마다 헌장의 권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다 17세기 마그나 카르타는 전혀 다른 전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전제 정치를 펼치던 스튜어트 왕조에 맞서 싸우던 영국 의회주의자들이 군주도 법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로 마그나 카르타를 들고 나온 겁니다. 800년 전 귀족들의 기득권 보호 문서가 이제 왕권에 맞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무기가 된 거죠. 그리고 18세기 이 원칙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영국의 지배에 맞서 싸우던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을 계승했고,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면서 이 문서를 핵심 영감으로 꼽았습니다. 자유민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신대륙의 헌법 정신으로 뿌리내린 겁니다. 20세기엔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싸우던 시대,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와 인권 수호 정신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중세 폭군이 억지로 찍은 인장 하나가 800년에 걸쳐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의 뿌리가 된 겁니다. 역사에서 이보다 더 긴 여운을 남긴 인장이 또 있을까요? 존 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실패한 군주로 기록됩니다. 제국을 잃고 백성을 수탈하고 종교적 파탄과 내전을 자초한 무능하고 잔혹한 폭군이었죠. 그는 평생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싸웠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착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통제받길 거부했던 폭군의 극단적인 잔혹함이 오히려 엄청난 저항을 낳았고, 그 저항이 군주도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상에 처음으로 새겨넣었습니다. 존이 세운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북정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에서 태어난 마그나 카르타는 왕조의 몰락을 훌쩍 넘어 수백 년에 걸쳐 전 세계 민주주의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최악의 폭군이 현대 인권의 초석을 놓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심오한 역설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